어제 저녁에 그 이재명 대표하고 저하고 조갑재 선배가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뭐 간단한 식사를 했습니다. 원래 그 식사 자리는 서로가 그 좀 까다롭기 때문에 비공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 기자가 저게 전화가 와서 식사 모임에 관해서 여러 가지 취재를 자꾸 시도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대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과의 대화 뭐 이런 제목으로 제가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 정리 내용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어차피 좀 알아두시는 것이 맞습니다. 싫어하든 좋아하든 이재명에 대해서 알아놓는 것이 맞습니다. 요즘 국회도 서로 대화를 안 한다 그래요. 이 대화 내용에도 있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와 권성동 대표가 중앙대학교 동문입니다. 권성동 대표가 선배죠. 같이 고시 연구하는 그 동아리 같은 방에서 공부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권성동을 형 이렇게 부르는 사이입니다. 형님 뭐 이것도 아니고 형 이렇게 부르는 사이입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요새는 권성동에게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 받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완전히 이제 이 증오, 아예 말도 안 섞는 거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를 이제는 좀 벗어날 수 없겠나 하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또 용기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연구를 지금 쭉 하고 있습니다만은 경제정책은 굉장히 많이 우클릭한다고 본인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만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전히 독소조항이 많고 모순된 게 많고 본인은 뭐 전혀 나는 극좌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한번 내용을 들어보십시다. 네, 우선 좀 쉬운 것부터 볼까요? 네, 부친 얘기를 재밌게 하더라고요. 당시로는 학벌이 좋았다. 우리 아버지가 청구대학 중퇴 출신이고 아버지가 7남매 이름을 좋은 단어만 골라서 형은 국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을 잘 지어줬다. 자기는 기독교에 다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한덕수 얘기를 쭉 하다가 한덕수는 루터교다. 루터교 신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도 어제 알아낸 얘기입니다만은 이 루터교는 소위 북게르만 지역에 광범위한 지역을 가지고 있고 또 일부 덴마크 같은 나라들은 국교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거기서는 막강한 종교, 북게르만 지역에.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신자가 한 10,000명 정도밖에 없다고 합니다. 자기는 기독교식으로 표현하면은 탕하다.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안 나간다, 잘. 교회는 매주 반주 봉사를 하던 아내 때문에 나가게 되었다. 그것 때문에 집사람은 집에 가서 교회 들어가서 피아노를 치고 자기는 밖에서 애를 보고 뭐 그러다가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뭐 웬만하면 뭐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가 누구 기자하고 만나서 뭐 기독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나도 우리 교회에서는 집사야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다음날 보니까 이재명 집사 사칭이라 이렇게
보도되더라. 뭐 이런 얘기를 또 이제 했습니다. 어제 종교 얘기를 좀 했던 이유는 프란시스코 교황이 어제 사망했잖아요. 정교제는 왜 서거 뭐 이런 소천 이런 표현을 안 쓰고 사망이라 하냐. 저는 다 사망으로 하기로 통일을 했습니다. 하도 복잡해서. 네. 이렇게 죽거나 저렇게 죽거나 영웅의 죽음도 사망. 네. 우리나라도 이제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아직도 싸우고 있는,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게 그래도 우리나라는 종교 간에 싸우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모든 종교, 외색 종교까지 뭐 다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종교 간에 싸우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굉장히 중요한 미덕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조국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민주당과 경쟁 관계는 아닐 거다. 협력 관계가 될 것 같지는 않죠. 우리가 보기에도. 민주당과 경쟁 관계는 아닐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민주당 안에 이제 극좌는 없다. 이런 자신 있는 얘기를 해요. 민주당 내 극좌는 없다. 이제 소위 종북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종북 주사파는 없다고 자신한다. 어떻게 자신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지난 40 총선에서 대부분의 극좌 세력들이 경선 과정에서 탈락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탈락하지 않는 7명에 대해서는 공천을 통해서 교체했다. 그래서 대부분 민주당의 극좌는 대부분 탈락했다. 본인은 제 기억에 전원이라는 표현을 썼는지 대부분이라고 표현을 썼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처음에 대담을 하자, 인터뷰를 하자, 기록을 남기자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니어서 아무것도 없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집에 와서 오늘 아침에 출근해서 이제 기억나는 대로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얘기를 빠뜨렸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담양 지방선거에서 반란이 일어날 줄 몰랐다. 당내에서는 3등인데 나가서 당선되어 버렸다. 이런 얘기도 좀 했고요. 호남에 독특한 정서가 있다. 당에서 제안되는 대로는 안 찍는다. 호남민들이 자기들이 독특한 주장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구 경북 같으면 당에서 이 사람하고 내면 다 찍어주는데 광주는 잘 안 된다. 그게 이런 뜻입니다.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나는 종교는 없지만 일종의 탕자, 탕아 이런 비슷한 말을 썼어요. 기독교인이다. 성남의 작은 운동장입니다. 작은 운동장 한쪽을 빌려 쓰는 그런 교회였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과 놀아주는 정도. 집사 사칭 사건 아세요? 해서 이제 본인의 설명을 쭉 했고. 이제 정책 얘기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장관은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일 잘하는 분을 모시려고 한다. 당선되면. 지금 이제 이번 대통령 선거는 당선이 되면 바로 임기를 시작하거든요. 인수위가 없습니다.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지금 어느 캠프든지 비슷하겠습니다만은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대강 가상의 명단을 정해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6월 4일부터 당장 이제 빈 펑크가 되죠. 나는 실무자까지 어떤 계획을 기한한 장본인, 예를 들어서 주사문주사 아니면 그냥, 7급이면 7급이라도
어떤 문서를 기한한 장본인을 꼭 회의에 참석시키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과장도 모르는 일이 많더라. 앞으로도 그렇게 일을 하려고 한다. 나는 검찰 수사 틀어도 안 나온다. 나는 정말 먹은 것이 없다. 내 주변에도 없다.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본인의 주장이니까 본인의 주장입니다. 검찰이 나를 아무리 틀어도 나 절대 안 나올 거다. 나는 정말 아예 처음부터 먹은 게 없다. 굉장히 강한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주변도 없다. 나는 정말 그렇게 살아왔다. 근데 이 검찰이 이렇게 트는 얘기를 좀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를 썼는데 그 변호사의 다른 의뢰인들까지 트는 경우를 봤다. 결국 그 변호사는 사무실 문을 닫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마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뭐 당신의 이 대표의 어릴 때 환경이라든가 그동안의 성장 과정이라든가 또 뭐 동부연합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이런 걸 보면 이 무슨 분노, 화 이런 것들이 가득 이 가슴을 채우고 있을 것 같은데 언제 거기로부터 벗어났나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했냐면 어제 그 이재명 대표 본인이 굉장히 즐거웠대요. 뭐 만면에 웃음을 띠고 뭐 농담도 잘하고 폭삭 속았수다 때문에 눈물을 뭐 펑펑 쏟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언제 그 가슴속의 엉어리가 해소가 되었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에게는 그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거든요. 근데 자기 어릴 때의 어떤 컴플렉스 이런 것을 얼마나 잘 처리하느냐는 것도 인격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의 그 경험들이 어떤 형태건 성인이 된 사람의 기억 속에 기록이 되고 그것이 어떤 형태건 왜곡된 어떤 선택을 낳는 경우들을 종종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깜짝 놀랍게도 작년, 재작년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한 5년 됐습니다. 한 10년 됐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작년, 재작년요 뭐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 윤석열로부터 문재인으로부터도 3번 기소를 당하고 윤석열로부터는 말할 수 없는 고초를 지금 겪고 있는데 윤석열의 케이스도 그냥 윤석열이라는 어떤 인간으로 안 보고 자연물로 본다. 뭐 강이 있으면 강, 하천이 있으면 하천, 뭐 그런 자연물이라고 그냥 생각한다. 그냥 피해가고 돌아가고 뭐 이런 자연물로 생각하는 게 편해서 그렇게 그게 잘 되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인간이 그 잘 안 되거든요. 꽁 하게 되고 두고 보자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래서 작년 재작년쯤에 극복이 되었다. 마음이 편안해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 대화가 다 끝나고 이제 가면서 이 대표는 가고 이제 조갑재 선배하고 저하고 이제 이재명에 대한 간단한 이제 인물평이랄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발랄하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발랄하다. 조갑재 대표가 그 질문에 대해서 아이고 뭐라고
하여튼 좀 비슷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영자로 시작하는 것 같은데 영리하다 아니고 영악하다 아니고 아주 발랄하다하고 비슷한 개념이었어요. 잘 웃고 온몸으로 막 이렇게 표현해 가면서 즐겁게 얘기하고 사소한 것도 아주 크게 웃고 웃는 거 잘 웃어요. 그 다음 여기 재밌는 부분입니다. 나는 계엄이 있을 것으로 봤다. 무슨 정보를 얻어서 그랬던 것은 아닌데 윤석열이 점점 강경파로 변해가는 일련의 과정이 있었다 그럽니다. 자기는 인사를 보고 알았는데 누구죠? 인권위원장 하는 머리 좀 벗겨지신 분,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쓰는 것을 보고 인권위원장이 국회 청문회에도 나와서 이 진화론을 설명하지 않고 창조론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창조론을 저렇게 일반 현실 생활에 종교단체 안에서가 아니고 종교단체 안에서 같은 것도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인들이 있는 이 현실의 마당에서 창조론이 옳다고 설파하는 저런 사람을 어떻게 공직에 앉힐 수 있나. 또 노동장관의 김문수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김문수를 앉힐 수 있지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요. 마키아벨리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재명 본인이 말하자면 사람이 웅크려 드는 거 방어적으로 그러니까 중세 마키아벨리에는 그런 얘기가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독재가 안 먹히면 아예 성문을 더듬고 소위 옹성어로의 피신 말하자면 옹성 안으로 들어가서 피신을 하면서 시간을 견뎌낸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 같은 모습이 자기에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일체의 대화를 포기하고 완전히 안으로 들어가서 옹성을 딱 잠그고 농성을 하는 이런 이미지로 느껴져서 이 다음에는 뭐가 나올까 하고 굉장히 생각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엄 같은 것이 나오지 않겠나. 군대를 동원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데 해서 정작 생각을 했는데 정작 계엄이 터지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웠다. 국회를 나가야 되는데 집 앞을 나오려고 그러니까 군인들이 집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 같더래요. 느낌에. 군인들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서 나오면 바로 체포죠. 그래서 여보 당신이 먼저 한번 나가봐라 그래서 부인이 먼저 집 앞에 망을 봤다 그럽니다. 참 어떻게 보면 쪼잔한 얘기인데 네. 그래서 부인이 먼저 나와서 한번 보고 부인이 차를 같이 타고 국회까지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겁이 좀 많은 거죠. 이재명 대표가 의외로 겁이 좀 많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제 얘기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충돌도 좀 있었습니다. 충돌이라고 할 것까지는 아니고 약간씩 의견들이 빗나가는 우리 대개 이제 그런 밥 먹는 자리 이런 데 예의상 상대방이 듣기 싫어하는 얘기를 가지고 막 공격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표현도 아주 완곡하게 표현해서 조금씩 이제 대화가 엇나가게 되는데 이제 이재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보수는 대북 전단지 날리는 거 그런 거 좀 안 할 수 없어요. 이렇게
그 괜히 북한을 자극하고 괜히 전단지 날리고 그 다음 날 되면 또 뭐 서로가 막 화를 내고 확성기를 틀고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 그래서 역시 민주당 쪽은 대북 전단지에 굉장히 민감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니까 그 전단지 날리고 바로 이어서 확성기 틀고 막 왕왕대고 떠들기 시작해서 도대체 그럼 뭐가 남나? 무엇을 위해서 이걸 하나? 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이 중요한데요. 대통령이 되면 일체의 이념 문제는 아예 안 다루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이 이념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는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상법 개정 어제 정권시장에 가서 정권시장 관계자들이 불러 군집한 가운데 상법 개정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또 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중투표제를 집중투표제를 좀 더 쉽게 여러 가지 제도를 바꾸고 저는 거기에 반대합니다. 물론 거기에 모여있는 정권 투자자 대중은 찬성하는 거죠. 이 투자라는 게 되게 몰입하다 보면 굉장히 단기적이고 현상적인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매도가 주가를 떨어뜨린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통령이 되면 일체 이념이 섞여드는 문제는 아예 미루어 두려고 합니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이념 타령 같은 거 할 형편도 아니고 우선 먹고 살고 봐야지요. 이렇게. 그래서 친일파 이런 문제, 과거사 문제 모두 덮으려고 한다. 이건 깜짝 놀랄 얘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나라 보역 간에 진보파와 보수파 간의 격돌이라는 게 되게 이 과거사 문제, 친일 문제 이런 거로 먼저 시작이 되거든요. 오늘 아침에 그 한신대의 그 사례가 이제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한신대가 위안부 왜곡 발언 교수를 결국에는 파면했습니다. 어제입니다. 징계위원회가 대학 측에 통보키로 하고 앞으로 이제 이렇게 되면 행정재판으로 가게 됩니다. 그 한신대 사회학과 윤모 교수가 이 소위 위안부 왜곡 비하를 했다 그래서 한신대가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윤 교수를 파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 양정 중에 최고 수준의 파면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위안부 문제만은 아닙니다. 위안부 문제 외에도 위안부 문제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할 때 굉장히 과격하게 예를 들어서 위안부가 강제징용됐다는 증거는 별로 없다. 아버지나 삼촌이 다 팔아쳐먹은 거.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이 상대방의 약을 올리는 신학과는 아예 작사를 내서 총장도 못하게 만들고 그랬어야 했다. 신학과 소속 교수들은 모 교수 외에는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전부 양아치들. 이런 발언도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묶어가지고 지금 이 윤 교수에게 파면 조치를 한 거죠. 근데 아마 이런 거는 좀 줄어들까요?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할까요? 이재명 대표 본인은 친일파 문제, 과거사 문제 이런 건 모두 덮겠다. 말하자면 먹고 살기도 바쁘니까 전부 좀 덮어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얘기도 했어요. 나는 여기서 더 우리 국민들이 분열로 가면 안 된다. 이 말도 안 섞는다 요새는.
이게 말이 되냐? 말도 안 섞는다. 실제로 그 국힘당과 민주당이 말을 안 섞죠. 아까도 우리 댓글에 제가 보니까 이재명을 얘기한다는 것만으로 예를 들어서 정규재 니는 언제부터 이재명 홍보맨이 되었냐 뭐 이런 식으로 막 욕을 하고 가시는 분이 있죠. 그분이 알고 있는 이재명은 뭐고 그분이 알고 있는 한덕수는 뭐고 그분이 알고 있는 정광훈은 뭔지 우리는 참 특이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도 어떻든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 그것은 아마도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안에 있는 종북 세력들을 드러낼 때 지난 4월 10일 총선 때 종북 세력들을 드러낼 때 아마 비슷한 심정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야, 정말 이 종북하고는 얘기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다행히 소위 그 윤석열이 계엄의 명분으로 던졌던 반국가 세력인 민주당을 점령하고 있다. 국회를 점령하고 있다는 상황은 사실은 이재명에 의해서 많이 해소가 됐죠. 그 다음 이런 얘기였고요. 폭삭 소가수다를 꼭 보라고 권해서 궁금합니다. 그 본인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봤다고 합니다. 3대가 살아가는 평범한 이야기인데 뭐 그냥 생활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삶에 공감한다는 게 신기할 정도였다. 고부 갈등 뭐 이런 얘기들로 연결이 되는데 자기는 너무 재미있게 봤다. 네. 이런 얘기도 했어요. 미군 철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우리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뭐 미군에 관해서 말 한마디라도 뻣뻣하면은 바로 빨갱이 정권 이렇게 날아올 텐데, 그래서 이 미국 문제도 참 고민거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고민이 꽤 평균적인 그 중앙선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은 느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 빨갱이 정권이라는 비난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는, 그러니까 그 발언 자체의 얘기입니다. 빨갱이라는 말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빨갱이라는 말을 자기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형태건 많이 쓴다. 그 사실 자체는 받아들인다. 이제 이런 표현이. 빨갱이 정권이라고 할 것 같고, 그래서 고민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들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공부 열심히 합니다. 뭐, 홍성국 의원 경제 강의하는데 의원만도 70명씩 참석해서 우리를 놀라게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지원, 정동영 이런 원로들도 열심히 공부한다. 민주당이 이렇게 열공해 본 적이 없다. 열공이란 말을 쓴 건 아닙니다. 일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은 적당히 하고 해외로 놀러 가고 그랬는데 요새는 완전히 다르다.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위기다. 대선 후, 그래서 제가 대선 후에 민주당이 분당이 되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닐 것 같다. 당 내부에 극좌는 이미 없다. 경선 과정에서 다 걸러졌다. 그 조국당의 반란 가능성은 있나? 그것도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힘당을 여러 번 그동안에도 공식석상에서도 비난하고 했는데 오늘 좀 어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국힘당이 정말 의욕이 너무 없어서 걱정이다. 권성동 의원에게 형 동생하는 사이인데 전화를 해도 자기 전화도 안 받는다. 그래서 국힘당이 뭐 정상화돼야 하는데 뭐 참 큰일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덕수에 대해서 한덕수는 출마하지 않을 거로 본다.
아마 한덕수답게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애글이 나왔더니 고맙습니다. 글쎄요, 8년 써먹을 수는 없죠. 네. 한덕수 대행은 한동훈, 홍준표 지사와 먼저 단일화를 한 다음에 먼저 단일화를 한 다음에 2차로는 이준석과 단일화 이렇게 될 거라고 자기들은 봤는데 뭔가 구도가 좀 다르게 가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그 다르게 가는 구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그 선거 가지고 구체적인 뭐 시류의 변화를 가지고 토론거리는 안 되죠. 새 정부는 좀 넓게 인재를 구해야 되겠다. 업계 출신들이 많아지는 게 좋지 않겠나. 그 업계 같으면 예를 들어서 뭐 금융감독원장이다. 그러면 금융시장이 업계죠. 그러니까 업계 출신들이 커서 말하자면 금융감독위원장도 하고 금융도 하고 미국에는 월가에서 항상 재무장관을 파견합니다. 이제 말하자면 약간 그런 완전히 그런 개념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어떻든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오는. 그 다음에 교회 부분은 굉장히 논쟁적인 부분인데 교회가 정치에 들어오는 것은 종교사업의 영역이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신자가 줄어들고 그런 상황이어서 모두 살려고 하는 거 아니겠냐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기 전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거는 글쎄요. 시비를 잡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굉장히 시비를 잡을 수가 있는 부분이죠. 한자 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지적으로 떨어지고 정치적으로 충돌로 치닫고 그런가. 아예 상대방에 속한 거는 완전히 적으로 간주하는 것이 지금은 대체적인 분위기인데 이렇게 된 이유는 뭘까? 한자 교육이 안 되어서 그런가? 뭐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었습니다. 이러다 정말 두 쪽이 날까 두렵다. 그러면서 본인이 공장에 다닐 때 전라도 경상도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어요. 그 자기 말투 중에 이 전라도 말씨도 많이 섞여 있다.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자기 공장에 다니는데 공장의 근로자는 다 전라도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이재명 본인은 경북 안동 출신이잖아요. 그 다 전라도 사람이고 뭐 회사의 이사 뭐 간부들 회사 간부는 전부 경상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나는 경상도인데 왜 어릴 때 왜 간부가 아니고 여기서 밑에서 일하게 되었지? 이런 느낌을 받았다 그래요. 근데 이런 얘기를 굉장히 웃으면서 해요. 네. 웃으면서 해서 웃으면서 들었습니다. 웃는다고 하지만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 않는 얘기죠. 뭐 이런 어릴 때의 괴로웠던 얘기를 물론 본인은 뭐 재밌게 웃으면서 합니다만은 그렇게 웃으면서 들을 거는 아니었습니다. 오늘인가 어젠가 그 최상목하고 안덕건 산업부 장관이 이제 미국에 갔습니다. 받게 되는 질문은 자 봐라 이제 선물을 한번 내놔봐라 하고 선물을 보는데 첫째 관세율이죠. 관세율은 우리는 사실 내놓을 게 없습니다. 왜? 지금도 0%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관세는 0%입니다. 그 다음 뭐가 문제되냐? 그 다음 쇠고기 가져왔어요 하고 쇠고기 개방 문제에 대해서 좀 보겠죠. 그 다음에 보는 게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입니다.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 지금 이 분담금이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올해 1조 5,192억 원, 내년에는 8.3% 인상이 되어서 1조 5,192억 원. 지금 병력은 28,500명입니다. 미 육군 제8군, 제7공군 등등등. 공군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미 육군 제8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잘 봐두시죠. 해군사령부가 어디에 있냐? 평택, 오산, 군산, 대구, 동두천 등에 있습니다. 주1미군은 53,000명입니다. 우리보다 2배 가까이 되죠. 여기는 공군이 12,600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서울에도 공군이 있긴 합니다만은 장비 면에서는 일본이 월등합니다. 일본은 지금 분담금을 약 2조 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병력 수는 일본이 월등히 많죠. 자, 한국은 어느 정도 지금 이 트럼프가 일본하고 미국하고 협상하는 협상장에 갑자기 나타나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라. 안 가져왔냐. 이러고 이제 압박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앞으로도 굉장히 불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한미군 없이 살 각오가 되어 있나 하는 그런 질문이죠. 근데 사실은 주한미군이라는 존재 때문에 보수가 지금 거의 괴멸될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보수가 자력갱생, 자력자강하는 자주 독립적 어떤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내셔널 아이덴티티를 미국의 트럼프바 비슷한 위치로 갖다 놓고 시위를 할 때에도 태극기 하나 들면 그만일 텐데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상하죠. 그런데 성조기까지 막 그 터널에 꼽아가지고 들고 다니고 심지어 이스라엘기도 가지고 다니는 이런 정신이 병든 현상이 생겨난 이유는 뭐냐? 아무 근거도 없이 말하자면 성조기를 또 꼽아서 우리가 하고 미국하고 한미동맹이다. 그 동맹이라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의 보수들이 이 주한미군이 보호해주는 또는 그 주한미군이 만들어 놓은 안보 환경에 너무 오래 적응돼 있어서 이 독자적인 어떤 자주 독립적인 세계관을 보수가 만들고 지탱해 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일부에서 보는 겁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 주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승만 대통령의 한미 간의 상호 방위 협정 1953년 10월 1일 날 아마 이게 체결됐죠. 전쟁이 끝날 때 1953년 10월. 이제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온갖 종류의 고압적인 압력을 넣고 파괴적인 행동을 하고 소위 말해서 이제 이건 일본 말인가요? 우리나라 말인가요? 말하자면 때를 쓰고 땡깡을 부리고 해가지고 한미 상호 방위 협정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미군은 우리를 구해주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미국의 일종의 양자 비슷하게 보호를 해줌으로써 대한민국이 이렇게 고도의 산업화를 이룰 수 있다까지는 좋은데 그러므로 마치 우리 미국에 대해서는 달라는 대로 다 해줘야 되고 미국이 마치 신성시되고 미국 보수가 한국 보수와 무슨 동맹군처럼 짝사랑하게 되는 이상한 정신구조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보수는 소위 이 주한미군 없이 견딜 수 있나? 주한미군과 헤어질 결심을 하고 있나? 이제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이건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러면은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금 더 달라. 야, 너희들 1조 내는데 1조 5천억 원 내는데 1조 5천원 가지고 말이 돼? 15조 내라. 이렇게 나갈 때 그럼 이쪽에 앉아있던 우리가 무슨 소리야? 평택 미군기지가 있고 동두천 기지도 있고 미군기지 대한민국에 많아. 너희들 그거 공짜로 쓰지.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한테 임차료를 내봐. 임차료를 내. 라고 할 수 있겠냐? 못하죠. 대한민국 보수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수도 서울에 자기 나라의 수도에 외국 군대가 와서 지탱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미군이 직접 들어가서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직접 들어가서 전쟁을 직접 수행하는 것도 물론이고 직접 들어가서 이스라엘 군대를 지지하거나 지원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패전국이었기 때문에 패전 당시부터 말하자면 주둔하던 몇 그룹의 군대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인원은 훨씬 많죠. 그건 2배 가까이 되는 5만 3천 명이 있습니다. 그 인원을 지금 늘릴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유튜브에서 이런 전문적인 문제를 논의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시청자들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하면 한국과 일본을 잇는 거대 전역 말하자면 배틀필드가 있는 거죠. 한국과 일본을 포함하는 대만을 포함하는 어떤 종류의 중국을 에워싸는 형태의 거대한 배틀필드가 있다고 보면 글쎄요. 보세요. 주한미군이 없으면 적화 통일이 되고 위구르 꼴이 나는데 뭐 하고 있었어요? 뭐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주한미군이 없으면 그건 우리가 주한미군의 식민지 그렇잖아요. 그 사고가 그렇죠. 주한미군이 있으면 우리나라가 벌써 적화가 되었거나 그렇게 쉽게 적화되지 않는다고 저는 보는데요. 한미 군사 동맹이라는 게 그래. 공짜로 먹는 게 아니잖아요. 한미 군사 동맹이 공짜로 먹습니까? 그럼 미국은 우리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 정신이 얼마나 나약한 거예요. 의존적이고 타인 의존적이고 타국 의존적이고 상무 정신이 없죠. 총은 손에서 놓은 지 오래고 이제 전투병 이런 건 하기 싫고 군대 갔다 온 사람들에게 가산점 이런 것도 주기 싫은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해보면 보수가 실제로 지금 얼마나 정신이 썩어 있는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미군은 이승만 제거 계획을 세웠거든요. 미군은 이승만 제거 계획을 세웠습니다. 미군은 박정희 제거 계획도 세웠을 가능성이 있죠. 이승만 제거 계획은 실제로 문서도 있습니다.
박정희 제거 계획도 세웠을 가능성이 높죠. 김재규가 뭘 믿고 말하자면 박정희를 죽였다. 5.18 같은 것은 5.18 당시에 미군의 동향을 놓고 지금도 여러 가지 논란들이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김대중이라는 논란거리의 정치인을 어떻든 끝까지 보호했죠.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보호가 되는 거죠. 주한미군이 없으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죠. 그렇습니다. 우리 현대사가 그 질곡 속에서 살아왔고 현대사는 무엇을 선이라고 얘기하기 참으로 민망한, 황당한, 굉장히 다층적이고 다면적인 우리 판단을 요구하는, 여기서는 정의가 되었다가 여기에서는 불의가 되고 여기에서는 right가 되었다가 여기에는 wrong이 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죠. 일본은 지금 이 거대한 큰 배틀필드를 하나로 놓고 일미 동맹을 새로 새 판 짜자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거기에 당연히 지금 그 배틀필드에 들어 있습니다만은 한국의 전략은 뭐냐? 이 지엄한 시국에 군이 없습니다. 군사령관들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공석입니다. 보수는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보수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이 사태에 대해서? 그래서 이 보수는 아직까지도 지금 이 정신적으로는 어린애처럼 놀고 있는 겁니다. 앙앙대고. 그저 엄마는 늘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저 아빠는 늘 돈을 벌어다 줄 것처럼 생각하는. 앙앙대죠. 그러면서 좌익욕이나 막 하면 자기가 보수인 줄 알아요. 정신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유튜브를 시작한 이후에 이렇게 소위 주한미군 문제를 본격적으로 얘기하게 된 것은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요. 그동안 이 문제는 금기였거든요. 우리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잘 엮여서 그것을 미천으로 오늘날의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든 거야. 누구도 여기에서는 손대지 마. 아니, 손댈 수 없어. 라고 아주 무슨 대단한 보물상자를 끌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막상 우리나라의 소위 진보파들이 한미 FTA를 먹었습니다. 우리나라 진보가 한미 FTA를 먹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 선물을 가져갔죠. 트럼프 일기 때는 문재인이 트럼프를 마음대로 갖고 놀았습니다. 보수는 뭘 했죠? 이상하죠. 그래서 이 핵 문제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논쟁들이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주한미군 없이 살 수 있는 자신감과 능력이 갖춘 상태에서의 어떤 동맹이기를, 그래야만 그게 평균적이고 정상적인 딜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는 무슨 성조기 들고 다니는 이런 동네 아저씨 같은 멍청한 짓이 아니라 이제는 주한미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제는 일본과 손을 잡을 수 있어야 되고 일본과 공동으로 예를 들어서 진지협상,
말하자면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이 지역의 지역 밸런스도 해결해야 되고 하는 문제를 지금 보수는 떠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책임하게 그 문제는 존재가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 문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머리를 쳐박고 있을 뿐인 겁니다. 뭐 임윤회란, 뭐 병자호란, 뭐 삼별초 이런 얘기는 뭐 필요도 없는 얘기. 그 다음 주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주제는 기재부에서 예산 편성권을 분리를 해서 에그린 아토님, 예, 고맙습니다. 청와대 대통령에다가 대통령실에 예산 편성권을 주고 또 국회가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기재부를 분리해서 그 중에 예산 기능을 뭐 청와대로 옮긴다, 대통령실로 옮긴다는 것은 찬성합니다만은 국회가 증액 권한을 갖는다, 국회가 예산을 늘릴 권한을 갖는다. 지금 지난번 그 계엄 때 또 제가 해설을 드렸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의 소위 그 감액 예산, 민주당이 감액 예산을 마음대로 횡포를 부리고 이렇게 그 규탄을 했거든요. 그 12월 3일 계엄 발표문에 마음대로 감액하고, 그 민주당이 마음대로 감액을 했죠. 예, 국힘당은 아예 빠져나갔으니까 국회를. 그러면 이 감액 예산 특별활동비를 일부 삭감한, 특별활동비를 이유로 윤석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사람인데 본인은 특별활동비가, 특활비가 무척이나 필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특활비를 포함해서 감액 예산은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해왔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그러면은 증액 예산, 이거는 옳은 거냐? 감액 예산은 합법적이었습니다. 합법적이고 정당한 국회 권력의 행사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감액 예산을 가지고 뭐 떠드는데 민주당이 뭐 검찰 활동비를 다 잘라가지고, 다 거짓말입니다. 검찰이 가지고 놀 수 있는 예산은 충분히 본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고 수사비도 충분히 본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감액된 특활비의 내용은 전적으로 월급 보조 주는 돈입니다. 그냥 월급 올려주지 않고, 월급을 올려줘야 되는데 월급 올려주지 않고 특활비라는 이름으로 돈을 마련해 가지고 사실상 소득 보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예산 회계죠. 그런데 증액 예산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여러분은 국회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증액 예산이다. 국회가 마음대로 증액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국회로 모든 민원인들이 국회의원들에게 내 돈 내놔라, 내 돈 내놔라 하고 찾아오게 됩니다. 국회가 민원인들에 의해서 봉쇄되죠. 제가 누누이 얘기합니다만 민원인이 갈 곳은 어디죠? 민원인이 갈 곳. 정액이 아니고 증액. 증가할 때 증액. 민원인이 가야 할 곳은 국회가 아니고 행정부입니다. 민원을 처리하게 지정되어 있는 것이 행정부예요. 처분을 할 수 있는 거죠. 너는 뭐 이런 처분을 받아야 돼. 너는 무슨
허가 처분을 하고 오케이 신고를 잘했습니다. 신고증을 주고 뭔가를 하는 거예요. 민원인을 다루는 것은 행정부의 전문 영역이죠. 근데 국회가 감액 이건 뭐 정액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는 국회로 가는 게 훨씬 빠르죠. 그렇잖아. 야, 김 의원, 지난번에 있잖아. 저기, 예산, 100억을 거기서 잘랐는데, 그 속에 내게 있어, 내게. 내게 50억이야. 되살려줘, 좀. 그러면 김 의원이 힘이 있으면 쓱 살려놓죠. 그러니까 국회 정액이라는 거는 사실은 국회가 이 짓을 못하게 하는 거. 국가가 예산을 가지고 마음대로 쓰고 예산을 정액을 마음대로 하고 세금을 걷고 이걸 하지 말라고 민주주의가 나오고 국회가 나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국회를 다시 행정부 기능을 국회로 넣어서 한 덩어리로 만들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는. 그 민주당이 이런 정책을 내면 안 되죠. 오늘 사실은 여러분들 고맙습니다만은 김상옥이라고 하는 국힘 의원이 있습니다. 저 초선 의원입니다만은 탄핵 찬성파 김상욱 의원이죠. 당 지도부에게 오늘 긴급 기자회견문을 내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즉시 제명, 12.12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후 야합이 없음을 약속하라.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만일에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다음 스텝으로 가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대한민국과 국민과 당을 위하는 충심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선거에 임하는 최소한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것 없이 김진성님 고맙습니다. 선거를 치르면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보수는 국가사회주의를 추구하고 전체주의적 성향을 띠는 극우와는 다르고 기득권과 이익을 지키려고만 하는 수구와도 다르다. 4월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조기 대선 국면에서 당이 보이고 있는 모습은 이러한 보수 준수 원칙과는 정말 거리가 멀다. 지금의 모습은 지지자들에게 원칙 없는 실망과 좌절만 안겨주고 있을 뿐이다. 이번 대선은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해 만장일치 헌재 판결을 받아 치러지는 대선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은 책임 있는 대통령에 대한 제명을 먼저 해야 되는 거다. 그래야 우리가 선거에 나가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다. 윤석열을 살려놓고 무슨 우리가 선거를 한다는 말이냐. 자유통일당 대표였던 김문수 전 장관이 경선 전 갑자기 입당의 유력 후보가 되고 당원도 아닌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를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희망한다는 현실. 정통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것인지 극우 자통당의 후보를 선출하자는 것인지 경선은 예선 같은 것인지 저는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저와 정치적 견해가 다를지 모릅니다만은 이 김상욱 의원이 국민의힘 윤석열 제명부터 하고 선거하자라고 하는 오늘의 경문에 깊은 동의와 지지의 박수를 보냅니다. 투쟁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투쟁들이 이번 대선이 끝나면 좋은
보수의 가치를 지닌 진짜 보수 정당이 나오는 밑거름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극히 우리가 밀만한, 네. 정규제가 동접 1만 찍어야 보수가 살아남. 예, 말씀 고맙습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